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댓글로 참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하실 수 있는 장을 저희가 계속 마련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의견을 주고 계셔서 항상 방송 끝날 때 다 이제 저희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자, 문자 그리고 KBS 콩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들어오셔서 의견 주실 수 있고요. 또 방송이 끝난 후에는 유튜브 다음 네이버를 통해서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여상영님, 조혜숙님, 아카시즈님, 방산월님, 남천신왕님 이렇게 들어오셔서 인사 주셨고요. 유튜브로도 벌써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엄마님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자, 두 분 또 오늘 같이 이제 뉴스픽 진행해 보도록 하죠. 독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정치 얘기로 좀 오늘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이제 어제 공식 출범을 했어요. 출범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지난번에 잠시 좀 전해드렸던 것 같고, 어제 출범식에 근데 유승민 의원 등 이 새로운 보수당 출신 인사들이 불참을 했네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 부분만 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유승민은 없었다. 네, 미래통합당의 첫 출범하는 잔칫날 없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가. 보수가 반문연대 내지는 정권 심판을 위한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에서 네. 지금 불완전 통합의 상징이 아닌가. 그러니까 유승민 그 의원이 늘 하고 있었던 이야기가 개혁 보수의 기치로 새집을 짓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뭉쳐진 미래통합당이 몸집은 불렸어요. 그래서 어떤 규모의 통합은 만들었는데 네. 가치의 통합을 이루어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진당 이현주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나 조원진 같은 광화문 세력까지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김문수, 조원진 이런 분들은 탄핵 오적을 배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여전히 그 어떤 그 탄핵의 강은 너무나 넓고 깊어서 건너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기존의 어떤 그 개파들, 김무성파, 친이파, 친박파 이런 개파들의 또 세력 다툼이 있을 것이고 지분과 공천을 둘러싼 싸움이 있으면서 앞으로 많은 갈등의 요지는 보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유승민 의원은 답해야 된다. 법인세 문제에 대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법인세 문제였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 의원이 가고자 하는 보수의 길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았었는데 왜냐하면 법인세 인하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른바 기업을 친화적으로 그렇죠. 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반대적으로 이승민 의원은 어떤 개념이었었냐면은 법인세 다시 올려야 된다.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 정당이 하던 것 같고 조금 다른 길을 걸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모았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어떤 도화선이 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이 일단 이른바 선거를 앞두고 당대당 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진 않았는데 당장 지금 이 한국당이죠.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는데 한국당이 내선 조세 공약이 뭐냐. 법인세를 5%포인트 인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유승민 의원이 주장해왔던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의 핵심적인 경제정책에 있어서 당장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 유승민 의원이 지원에 나선다면 분명히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이 여기에 답을 해야 되는데 2017년 대선 때 했던 말을 완전히 부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전문을 한번 뽑아봤어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했다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혼난 사람이고 쭉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물었냐면 당시 문재인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특히 법인세 인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으니까 당시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선 후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명박 정부 때도 2008년부터 감세를 중단하자고 공개적으로 얘기해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대선 주자 때도 계속 주장을 한 사람이고요. 심지어 인기가 없더라도 정치인이 이런 말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본인의 뭐 좋게 말하면 소신을 강력히 주장한 거죠. 근데 만약 제가 기자라면 유승민 의원이 나왔을 때 본인은 이렇게 주장을 했고 지금 미래통합당의 공약은 이건데 어떤 주장을 더 맞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좀 곤란하고 그렇군요.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같이 활동했던 정치 세력은 이미 미래통합당에 들어가서 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정당과 반대되는 주장을 또 펼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가치의 통합이 그래서 안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 다. 뭐 지상욱 의원이라든가 하태경 의원도 여기 참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것이 꼭 정치 세력 간의 다툼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새로운 보수라는 것이 미래를 향한 보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각이 통일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자, 뭐 지금 또 이외에도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도 지금 통합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에 지금 근데 손학규 대표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손 대표를 지금 빼고 일단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 같은데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조금 이렇게 요즘 정당들이 많이 이합집산을 하니까 좀 그러네요.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이 많습니다. 예, 이제 그만 말씀드린 예.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 세력이 모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고요. 예. 가칭 민주통합당을 만들려는 세력은 조금 결이 다르죠. 뭐 민주당 출신이라든가 중도 세력을 주장했던 뭐 당이라든가 의원들이 손을 잡은 형태인데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평화당 이렇게 손을 잡겠다는 겁니다. 네. 이럴 경우에 과연 의원이 몇 명이냐 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국회 일정을 논의하거나 이럴 때 교섭단체가 돼야 되느냐, 안 되는데요. 되느냐. 그렇죠. 교섭단체가 되려면 20명 이상의 의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3당의 관계자들이 합의한 바에 따르면 21명 정도가 힘을 모을 것 같고요. 이럴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창당까지는 조금 어렵더라도 일종의 교섭단체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어떤 당으로서의 모습을 딱 갖추려고 하는데 바른미래당의 현직 대표인 손학규 대표가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통합의 어떤 정당이 호남 정당이 될 것을 우려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손을 잡아서 교섭단체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손 대표를 압박하는 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지금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의 통합 추진을 두 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지금 이 과정에서도 독자 행보를 보이는 손학규 대표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두 분께서 어떻게 보세요? 머리가 아파요. 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나 뭐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이 들어가죠. 그래서 위기 이꼬르 통합. 위기 시에는 통합을 하는 게 하나의 또 뭐 어떤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뭔가 통합을 해가지고 전선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총선을 치러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보수 쪽은 그런 형식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호남 쪽에 지금 군소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당들이 모여가지고 바른미래당까지 합쳐가지고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 손 대표가 3당 통합을 먼저 제안했었어요, 사실은. 지금 바른미래당이 엄청난 내분 상황에 늘 있다가 뭐 측근인 이찬현 의원도 나가고 교섭단체 지위도 없어지고 예. 지금 바른미래당이 돈이 좀 많았는데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정당 구조금도 한 25억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한 8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다음 달에 이제 선거 보조금이 말일이 나오는데 예.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 나오는데 그때도 아마 의원이 적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돈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선거를 치르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른 당들하고 서로 어떤 욕구가 맞았기 때문에 합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손 대표의 이야기는 명분은 또 그럴듯해요. 왜냐하면은 선거 편의를 위한 호남당이라는 어떤 지역에 근반한 어떤 편의주의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가 없고 청년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대를 하면서 중도 개혁 보수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게 명분이에요. 근데 그 속내를 또 보면은 어떤 예. 이해관계가 있냐면 지금 새로 만드는 당이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이달 말까지 그러니까 손 대표가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대표직을.
근데 손 대표는 내가 아니면 이걸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한 거부를 하면서 지금 이게 갈짓자 행보를 계속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랬더니 나머지 당들에서 아까 말했던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손 대표를 압박하는 영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선거구를 획정해야 되는데 선거구 획정할 때 그 호남 지역구가 줄어들면 안 되니까 그거를 좀 같이 막아내자. 그런 어떤 또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데 오늘 아마 뭐 의원총회를 만들어 열어가지고 비례대표를 제명해 주는 걸로 가자 막 이런 또 논의가 있어요. 당권파들이. 그게 또 쉽겠느냐. 왜냐하면 윤리위를 거쳐가지고 당대표 직인이 있어야 되는데 손 대표가 직인을 찍어주지 않는데 제명이 가능한가. 그래서 선관위에도 문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가능한가 하겠더니 선관위가 그건 당의 일이니 당에서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손학규 대표가 2018년 12월 열흘간 단식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주장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저는 이 3당 통합이 나름 의미가 있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중도 뭐 새로운 세력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선거구자라든가 또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너무 당선되는 것을 일부라도 보완하자는 취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가칭 민주통합당을 만들려고 하는 3당 내에서 공공연히 호남 의석 줄어드는 것을 막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동안 어떤 제3지대 정당을 만들려고 했더라는 본래의 취지를 조금 흐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손 대표의 입장을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뭐 목숨 걸고 단식하면서 이걸 주장했던 대표 입장으로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 3당을 주도하는 의원들 중에서 상당한 영향력 있는 중진 의원들이 호남에서 다선을 한 의원들이거든요. 뭐 호남에서 정치화를 했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예. 말 그대로 제3신당이라든가 세대교체라든가 기존의 지역 구도를 뛰어넘는 정당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조금 다른 길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보수 쪽의 대통합을 놓고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식의 통합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똑같은 잣대를 지금 호남의 민주통합당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통합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위한 통합인가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호남에서 힘을 가지고 민주당과는 좀 대립각을 세워서 우리 할 말을 하겠다. 우리는 네. 민주당이 이중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편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해서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또 민주당과 힘을 합쳐가지고 진보 정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 또 이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호남이 예전처럼 반문 정서가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친민주당적인 그런 기류가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과 각을 세울 것인지 뭐 정책적인 차별화 이런 게 일단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명확히 부각을 시켜야 통합의 가치를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조혜숙님께서는 보수든 진보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좀 생각하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통합을 보는 국민의 입장을 또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코로나19 얘기를 잠시 좀 하고 가죠. 29번 확진 환자의 아내였던 자가격리 중이던 30번 확진 환자가 한 언론사 기자와 인터뷰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누군가를 만났다 해서 알고 보니까 언론사 기자였어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도 일간지 특파원이 중국 방역당국의 조치를 뚫은 우한 탈출기를 공개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좀 이게 취재 윤리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지금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이게 사람한테 번호를 붙이는 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들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네. 불가피하게 번호를 좀 붙여보겠습니다. 29번 확진 환자의 아내 이른바 30번 확진 환자가 자가격리 중이었는데요. 네. 집 소독을 위해서 잠시 바깥으로 나와 있을 때 아마 그 부근에 있던 언론사 취재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 30번 확진 환자가
3시간 뒤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 기자도 뭐 지금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간 것인데요. 예. 여러 가지 이게 뭐 취재 윤리에 맞느냐. 그렇다면 이 기자는 지금 어떤 상태여야 되고 이 언론사는 어떤 대응을 하느냐 이렇게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의 사례도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사태로 인해서 우한이 이렇게 폐쇄됐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교통망이. 근데 당시에 한 언론사의 특파원이 이른바 우한을 택시를 타고 나서 탈출했다라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또 기사를 썼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갑론을박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이 언론사의 이 취재를 열심히 하는 것은 뭐 그렇다고 치지만 예. 잘못하면 이 기자가 감염을 그렇죠. 전파할 수 있는 거 메르스 아니냐. 때도 저희가 이런 언급을 좀 했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취재 본로의 목적인 어떤 공공의 목적에 비해서 너무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조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그 30번 확진 환자 인터뷰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었는데 네. 보건당국에서 지적한 바는 방역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예.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번 정도 오전 9시, 오후 4시 기준으로 환자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데 네. 이 말 그대로 30번 확자 인터뷰가 나간 다음에는 전화가 빗발쳤다고요. 질병관리본부에. 그래서 보려고자 하는 방역만으로도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어려운데 이렇게 혼선을 빚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보건당국이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뭐 국민의 알 권리 뭐 중요하고 기자들이 현장 취재에 대한 열정도 이해는 하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감염병 예방 수칙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지역사회 확산도 막 걱정하고 있는 이러한 네. 엄중한 시기에 일단 취재라는 명분으로 그걸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한 취재를 하는 것 이것은 과도한 관심 끌기가 아닌가 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 감염병 보도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뭔가 질본하고 같이 하지 않고 그거를 깨고 혼자 먼저 한다든지 이런 게 물론 뭐 관심은 끌 수 있겠지만은 국민들에게는 굉장한 또 불안을 조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 특히 우한 탈출기를 쓰는 경우에는 얼마 전에 홈쇼핑 직원이 그 양성 반응 나오니까 홈쇼핑이 폐쇄된 적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분은 지금 어떻게 뭐 자가격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한 탈출기를 썼는데 예. 우한에 그러면 그 방역망을 뚫고 나온 거냐 탈출이냐? 그럼 남아있는 분들은 뭐죠?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렇다면 우한의 방역망이 뚫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게 굉장한 불안감을 주는 보도다 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그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재난상에서의 보도 준칙이 아주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난상에서의 그렇습니다. 보도 준칙. 재난보도 준칙이 있는데 네. 이것은 기자협회 단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5개 기관에서 같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재난보도 준칙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알면 참 가슴이 아프실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 때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기자들이 굉장히 취재 열기가 넘쳐서 피해자 가족들한테 가서 뭐 인터뷰를 시도한다던가 현장에서 나오는 뭐 자극적인 용어를 그대로 보도한다던가 그러니까 재난 보도가 왜 필요하냐. 재난을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렇죠. 다만 정보가 뭐 정부에서 불필요하다던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언론이 또 검증을 해야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히려 언론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자성이 많이 일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준칙이 제정이 됐거든요. 이 준칙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질병 재난 그러니까 현재처럼 감염병이라든가 전염병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인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좀 걱정되는 것이 언론사에서도 이 재난 취재를 나가는 기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미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시 취재 현장에 있던 기자가 방호복을 철저히 입고 그 부분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지 그것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저도 뭐 취재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젊은 기자들이 굉장히 의욕에 앞서서 사고를 당하거나 심각한 좀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회사 차원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주고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현장 가면 취재 뭐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좀 관련된 언론사들도 재난보도 준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 또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거나 방해 현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 알 권리는 또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어떤 재난 보도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기사나 장면을 보여준다든지 예전에도 보면 막 슬픈 음악을 깔면서 어떤 예. 국민들의 감정을 더욱 격앙시키는 재난 상황일수록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또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이라는 것이 줄어들어서 65세 중증 장애인들이 생일을 두려워한다라는 보도가 며칠 전에 나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송문희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 지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올해로 9년째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로 중증 장애인분들이 시설에서 생활을 많이 하세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분들을 이제 지역사회와 일상생활에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그래서 네. 그 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장애인의 어떤 삶의 질을 한번 높여보자 이런 거였는데 이게 지금 만 65세가 되면은요. 법적으로 노인으로 됩니다. 이 장애가 있으신 분이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장애인 활동법에 따르면은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다음 달까지만 활동 지원 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지금의 이후에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간병 같은 거, 뭐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이 하루 4시간으로 줄어들어요. 그 전에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서비스. 하루 종일은 아니고 거의 한 20시간은 20시간을, 보장을 받고 예. 또 지자체에 따라서 24시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활동 지원이 없으면은 사실 혼자서 물 마시는 것조차도 힘들고 용변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은 생존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라 이게 당장의 나의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12분이 중증 장애인 12분이 긴급 구제 요청을 하기 이르렀어요. 예. 그래서 인권위에서도 긴급 구제 조치를 권고하고 뭐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자, 제도가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장애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는 또 노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돌봄 서비스가 변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선책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기관 간의 협의라든가 인권위 권고를 통해서 단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예. 이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은 법안,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2016년에 네. 말씀하신 이런 내용, 즉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65세에 제한하는 이것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었습니다. 발의됐었다가. 예, 장애인 활동 지원법이 대표 발의가 됐었는데 사실 국회에서 이게 계속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안을 통해서 현재 법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고쳐야 앞으로도 이런 논란 없이 꾸준히 제도적인 보완이 되는지 결국은 국회가 답을 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 좀 살펴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연구 용역을 한 5억 정도를 지금 예.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바로 목전의 일인데 이건 연구의 영역을 떠나가지고 인권의 문제로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국내 총생산 대비 장애인 복지 비출 비중이 0.61%인데요. 네. 이게 OECD 평균이 2.11%입니다. 굉장히 약하죠. 네. 그래서 많은 부분의 복지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 이런 물론 비판도 있지만은 특히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절실하기 때문에. 중증 장애의 경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65세 이상 노인이 치매를 만약에 앓는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가족들에게 많은 몫이 가 있죠. 그 부분도 우리가 또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네. 이 경우에는 직계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우리 가족 중에 치매를 앓는 부모가 있으면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문제가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직계 가족의 활동 보조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문제인 게 뭐냐면 근데 또 이거는 허용이 안 돼 있군요. 네, 그러니까 예. 부정수급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정수급은 감시하고 처벌하면 돼요. 들키면. 그런데 실제로 중증 장애인들은 활동 보조인을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되고 많이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족이 이걸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열어줘야 된다. 네, 그 급한 한번 대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 또 김원태님께서 저희가 정치가 가야 할 길을 잘 실제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좋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 넘어서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